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히말라야 국경 긴장 한복판,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네팔 육군이 선택한 것은 러시아의 T-90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K2 흑표 전차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산 전차가 국경에 등장한 지 단 3일 만에 중국 전차 부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위축된 것입니다. 줄곧 한국산 전차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품이라 비웃어온 해외 전문 모두가 중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라 단언했지만 네팔 육군이 실시한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과장된 쇼라며 반발했지만 네팔 지휘부는 한국과 함께라면 히말라야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며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팔이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기술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마이어스라고 합니다. 미 육군에서 35년간 복무하고 예비역 소장으로 전역한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목격한 아시아 군사 균형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5년 6월 12일 오후 3시, 카트만두 의회 앞 광장에는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건물 유리창을 진동시킬 정도로 거셌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 국방부 특별 자문관 자격으로 네팔에 파견되어 있었어요. 남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카트만두 시내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제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서 목격했던 정권 붕괴의 전조와 똑같았죠. 광장 중앙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시위대가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면서도 한 손에는 네팔 국기를 흔들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외부 권위에게 종속되지 않겠다. 한 젊은 여성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어요.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이 그녀의 말에 우렁차게 화답했죠. 저는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팔의 친중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중국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과 3일 후 중국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죠. 네팔 정보부 고위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어스 장군님, 중국이 국경 지대에 최신형 전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군의 낡은 구소련제 전차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한국 전차요? 제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전차로 중국의 최신 병기를 막겠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했던 1900년대만 해도 한국은 미국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세계 수준의 전차를 만들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중국이 보유한 GTG-21 전차를 아십니까? 저는 네팔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견줄 만한 최신 기술의 집약체예요. 한국 전차가 그런 괴물과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군님,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하면 네팔은 끝입니다. 한국이든 어디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팔의 상황은 절박했지만 한국 무기로 중국을 막는다는 건 돌멩이로 탱크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 3일, 네팔 친중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경찰과 군대도 시위대 진압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호텔 옥상에서 카트만두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 작은 히말라야 국가가 과연 중국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미 국무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팔 정부가 어떤 무기 체계를 선택하든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죠. 솔직히 저는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8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네팔 국경 지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는 무력 시위나 다름없었죠. 네팔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군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연일 개최했어요. 그때 젊은 네팔 육군 장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젠 카트왈 소령이었죠. 그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유학한 엘리트 장교였어요. 장군님, 한국 방산 대표단이 곧 네팔에 도착합니다. 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제 차가운 반응에도 라젠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선입견 없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순진한 젊은 장교는 한국 무기가 정말로 중국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적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좋은 나라지만 최첨단 방산 강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라젠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죠. 어차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게 뻔했지만 네팔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팀 스피릿 훈련 때였죠. 한국군 전차 부대와 합동 훈련을 했는데 그들의 장비는 대부분 미국제 M60이었어요. 정비도 제대로 못해서 훈련 중에 자주 고장이 났죠. 그런 나라가 30년 만에 세계적인 전차를 만들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한국 전차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거예요. 네팔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카트만두 공항에 한국 수송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 대표단과 함께 K2 흑표 전차 시제품이 실려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에 공항으로 향했죠. 공항 활주로에서 거대한 수송기 램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색 도장의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어스 장군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이 사람들이 가져온 전차가 과연 네팔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한국 전차가 중국의 최신 병기와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차에서 내린 한국 승무원들의 움직임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신속하게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정예 부대 못지않은 숙련도였죠. 적어도 훈련은 제대로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내일 오전에 첫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궁금했죠. 과연 내일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국 전차가 도착한 다음 날 네팔 국영방송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GTZ-21 전차는 한국 K2와 동급이다. 붉은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제 눈을 의심했지만 그건 분명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었죠. 네팔 국방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직 국방차관 수릴 바스넷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죠. 중국과의 결속이 우리 안전의 유일한 길이다.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릴 바스넷은 네팔 정치계의 거물이었어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수릴은 베이징 대학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었어요. 중국 고위층과 개인적 친분도 두터웠죠. 그의 아들도 현재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친중 노선을 주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릴은 회의실에 모인 군 수뇌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고 가장 강력한 이웃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면 네팔은 하루아침에 고립될 거예요.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라젠 카트왈 소령이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시민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들어보세요. 수릴은 비웃듯이 말했죠. 그 철없는 젊은이들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애들이 국가 안보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중국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하면서도 내심 수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GTG-21 전차의 스펙은 놀라울 정도였죠. 하이브리드 파워팩, 최신 복합 장갑, 그리고 인공지능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중국 CCTV 국제 채널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GTG-21 전차의 위용을 과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거대한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죠. 포탑이 회전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야간 사격 장면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열영상 화면이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순식간에 발사된 포탄이 2km 밖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중국군 병사들이 환호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전차는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군 고위 장교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특히 최근 일부 국가에서 개발했다는 소위 첨단 전차들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명백히 한국 K2를 겨냥한 발언이었죠. 방송 말미에는 중국 전차 생산 공장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에서 전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한 달에 50대씩 생산할 수 있다는 자막이 떴죠. 이런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심리전의 일부였습니다. 네팔 언론들은 이 방송을 받아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전차 앞에 한국 전차는 무력하다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친중 성향 방송국들은 하루 종일 중국 전차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을 출연시켰죠. 분위기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이 모든 보도를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의 프로파간다 공세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짜 강자는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 전차를 믿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네팔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역력했죠. 마이어스 장군,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 전차가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군인으로서 정직해야 했지만 네팔의 절박한 상황도 이해했습니다. 제 경험상 스펙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죠. 하지만 중국의 산업 역량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풍은 아닐 겁니다. 참모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정치권의 절반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릴 바스넷 같은 사람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한국 전차를 포기하고 중국과 화해하라고 말이죠. 그때 라젠 소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총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중국군이 국경에서 60km 떨어진 지점에 전차 30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건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네팔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수릴 바스넷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은 우리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어요. 한국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우리 운명을 맡길 겁니까? 하지만 젊은 장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다고 중국의 속국이 되자는 겁니까? 한 젊은 대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킨 독립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건가요?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수없이 봐왔어요.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네팔의 상황은 특히 더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방산팀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K2 흑표의 성능을 설명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중국 전차를 이길 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룸에는 네팔군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수릴 바스넷도 팔짱을 낀 채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사람처럼 냉소적이었죠. 한국 팀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수석 기술자가 스크린 앞에 섰어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전차는 스펙이 아니라 가동률로 말합니다. 그런 말장난으로 중국 전차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릴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곧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 중국의 프로파간다가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격차를 메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내일 비교 시험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젠 소령이 제안했어요. 공정한 조건에서 양국 전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보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즉시 동의했어요.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전차가 중국과 맞설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라젠 소령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군님, 내일 비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중국 측도 전차를 보낼 거예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한국 전차가 중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현장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결과가 뻔하더라도 말이죠. 그날 밤 카트만두 시내는 다시 한번 시위로 들끓었어요.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독립과 자유를 외쳤죠.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네팔은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느냐.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한국 전차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내일 시험에서 한국 전차가 처참하게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네팔은 결국 중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스문의 시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중국군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였어요. 네팔 정부는 저를 포함한 몇몇 외국 관계자들을 참관단으로 초청했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국경 근처 언덕에 마련된 관람석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히말라야 산맥을 비추기 시작할 때 중국 전차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GTG-21 전차 12대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위장색에 붉은 별이 선명하게 그려진 전차들이었죠. 그 위용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탑이 일제히 좌측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어요. 주포가 하늘을 향해 45도 각도로 세워졌다가 다시 수평으로 내려왔죠. 완벽하게 짜인 안무처럼 모든 전차가 동시에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관람석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릴 바스넷이 제 옆에서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저 전차 한 대가 네팔군 전차 10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중국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했죠. 전차들이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 편이었는데 전차들은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죠. 먼지구름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중국군 대령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세계 최강의 전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최첨단 복합 장갑, 그리고 인공지능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춘 미래형 전차입니다. 스크린에 전차의 상세 스펙이 나타났어요. 125mm 활강포, 시속 80km 최고 속도, 항속거리 600km.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팔군 관계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언덕을 오르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불과 2초 정도였지만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열병식이 끝난 후 중국군은 사격 시범을 보여줬어요. 1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첫 발은 정확히 명중했어요.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두 번째 발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 직전에 포탑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포탄은 표적에서 약간 빗나갔지만 중국군 장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갔죠. 바람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네팔군 기술 장교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기갑 교육을 받은 베테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진짜 현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열병식용 전차와 실전용 전차는 다르죠. 저 전차들이 진흙탕에서 혹은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네팔의 지형은 중국 평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도 3,000m가 넘는 산악지대, 우기의 진흙탕,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차. 이런 극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였죠. 오후에는 중국군 정비 시범이 있었습니다. 전차 엔진룸을 열고 간단한 정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정비병들이 특정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저 검은 박스가 뭡니까? 제가 중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가 짧게 답했어요. 자세한 건 군사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군에서 수많은 전차를 봐왔습니다.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영국의 챌린저까지. 모든 전차는 정비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정비병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큰 문제였죠. 열병식이 끝나고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길에 라젠 소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전차 세대가 계속 뒤처지다가 따라잡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리고 엔진 소리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지만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라젠의 관찰이 제 의심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중국 전차는 분명 강력해 보였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열병식 뒤에 감춰진 문제들이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미국 국방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전차의 외형적 위용은 인정할 만하지만 실전 신뢰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팩의 안정성과 정비 복잡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죠. 보고서를 보낸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승무원의 생명을 지키는 철갑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전병기죠. 화려한 겉모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팀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이어스 장군님, 내일 실제 비교 시험이 있습니다. 수석 기술자가 말했죠. 히말라야 산기슭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측도 참가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그들도 GTZ-21을 가져올 겁니다. 그가 답했죠. 진짜 실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한국 전차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었어요. 중국 전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 전차가 더 낫다는 보장은 없었죠. 오히려 두 전차 모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때 라젠 소령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장군님, 중국 측에서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시험 중 전차 내부 촬영은 금지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었어요. 보통 이런 시험에서는 투명성을 위해 모든 과정을 기록하거든요. 중국이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죠. 반면 한국 측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걸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신 있게 말했죠. K2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네팔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일 시험 결과에 따라 네팔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었어요. 수릴 바스넷은 여전히 중국 전차의 우수성을 주장했지만 젊은 장교들은 실제 성능을 보고 판단하자고 맞섰죠.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네팔 육군 참모총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더 이상의 추측과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였어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전차가 맞붙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차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전차가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어쩌면 네팔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제가 목격한 것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기슭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발 2800m의 고지대였는데 공기가 희박해서 숨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극한 환경이야말로 전차의 진짜 성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양국 전차가 나란히 정렬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팔 국방부 강당에는 군 수뇌부와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기술팀이 준비한 브리핑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수릴 바스넷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중국 측 관계자들도 몇 명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국 수석 기술자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벽면 스크린에 거대한 비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K2 흑표, 오른쪽에는 GTG-21의 사양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K2는 순수 디젤 엔진 1500마력입니다. 반면 GTG-21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죠.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엔진 K2 1500마력 is GTG- 하이브리드 배터리 포함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 측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이브리드가 더 진보된 기술 아닙니까? 수릴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실전 신뢰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극한 환경에서의 배터리 성능 그래프가 나타났죠. 영하 20도에서 배터리 효율이 40%나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의 겨울 기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차는 스펙이 아니라 가동률로 말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장나서 서 있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K2의 가동률은 96%를 자랑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정비 복잡성 비교가 나왔어요. K2는 단순한 모듈식 설계로 현장 정비가 가능했지만 GTG-21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특수 장비와 전문 기술자가 필요했죠. 네팔처럼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투 중 피탄되면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승무원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중국 측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가 화난 목소리로 항의했죠. 우리 전차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정비병들이 배터리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의 반박에 중국 관계자는 말문이 막혔죠. 어제 열병식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화력 비교였어요. K2는 120mm 라인메탈 에로15 주포를 장착했고 GTG-21은 125mm 활강포를 갖고 있었죠. 구경은 중국이 더 컸지만 한국 기술자는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구경보다 중요한 건 명중률입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이동 간 사격에서도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장하죠. 화면에 실제 시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K2가 시속 50km로 달리면서 2km 밖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연속 3발을 쏘았는데 모두 표적 중앙에 명중했죠. 관람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디지털 전술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K2는 다른 부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적을 발견하면 모든 아군이 즉시 그 정보를 공유하죠. 이건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개별 전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화된 전투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였어요. 중국 전차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현지화, 납기, 정비 지원을 묶은 체계 패키지가 국경 억제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제안하는 종합 패키지의 내용이었죠. 전차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정비센터 설립, 네팔군 정비병 교육, 부품 현지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팔이 독자적인 기갑 전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라젠 소령이 손을 들었어요.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답했죠. 우리 교관들이 직접 네팔에 와서 훈련시킬 겁니다. 수릴 바스넷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한국 기술자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폴란드군이 K2를 운용하는 모습, 현지 정비센터에서 일하는 폴란드 기술자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까지.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증거였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팔 국방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한국 기술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비슷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는 총소유 비용 차트를 보여줬어요. 10년간 운용했을 때의 총 비용을 계산한 것이었죠. K2가 오히려 20%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복잡한 정비 비용 때문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 측은 계속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팀은 모든 질문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답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실제 시험에서 두 전차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브리핑을 들으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실제 성능은 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젠 소령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죠. 하지만 진짜는 내일 알 수 있겠죠. 한국팀이 매우 자신 있어 보입니다. 라젠이 말했어요. 중국과 달리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투명성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본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K2가 우위에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전차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되는 거였죠.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히말라야 상기슭 훈련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발 3200m 고지대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전광판이 훈련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양쪽 트랙에는 K2와 GTG-21이 나란히 대기하고 있었죠. 이 순간이 네팔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에는 네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어요. 수릴 바스넷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라젠 소령은 긴장된 얼굴로 쌍안경을 들고 있었죠. 중국 측 기술진은 무전기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침착하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장거리 주행입니다. 네팔군 시험 감독관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어요. 20km 산악 코스를 두 바퀴 돌면서 기동성과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경사도 30도 이상 구간이 3곳, 진흙 구간이 2곳 있습니다. 두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처음 5km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 전차의 거대한 차체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은 확실히 위압적이었죠. K2도 뒤지지 않고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급경사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GTG-21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불규칙하게 변했고 검은 연기가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왔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지대, 희박한 공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8km 지점, 중국 전차 속도 저하, 감독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관람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릴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죠. 12km 지점, 진흙 구간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GTG-21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엔진은 계속 돌고 있었지만 전차는 움직이지 않았죠.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중국 정비팀이 황급히 뛰어갔어요. 무전기로 다급한 중국어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비병 5명이 전차 주위를 에워싸고 필사적으로 작업했지만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죠. 10분 후 전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K2는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배터리 과열 경고입니다. 중국 기술자의 무전 내용이 새어나왔어요.
냉각 시스템을 재가동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K2는 거침없이 코스를 주파했습니다. 급경사에서도 진흙탕에서도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1500마력 엔진이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디젤 엔진의 믿음직한 굉음이 산악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18km 지점에서 GTG-21이 또다시 멈췄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비팀이 엔진룸을 열었는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정지. 감독관이 큰 소리로 발표했어요. 전광판 한쪽에 중국 전차 정지 2회라는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관람석이 웅성거렸고 수릴 바스넷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죠. 중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중국 전차는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엔진 소리도 불안정했죠. 전차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트랙에서 기름이 새는 게 보였습니다. 반면 K2는 이미 2바퀴를 완주하고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화력 시험입니다. 감독관이 발표했어요. 1km, 1.5km, 2km 거리의 표적을 각각 사격합니다. 정확도와 속도를 평가하죠. K2가 먼저 사격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첫 번째 표적을 조준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죠. 잠시의 정적 후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K2 1km 표적 명중. 전광판에 즉시 결과가 표시되었어요. 크고 선명한 글씨로 명중 11이 떴습니다. 박수 소리가 관람석에서 터져 나왔어요. 한국팀은 침착하게 다음 사격을 준비했죠. 두 번째 발사 1.5km 표적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전광판에 명중 22가 표시되었어요. 표적 중앙에 정확히 명중한 구멍이 쌍안경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죠.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2의 포신이 미세하게 조정되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가 바람과 온도, 고도를 계산하고 있었죠. 포수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발사,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2초 후 표적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중앙을 관통한 포탄이 표적을 산산조각 냈어요. K2 2km 표적 명중, 세발 3중, 전광판에 거대한 글씨로 K2 명중 33이 빛났습니다. 관람석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네팔 젊은 장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죠. 몇몇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순간이 네팔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이제 중국 전차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GTG-21은 여전히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정비팀 10명이 트랙 옆에 몰려들어 필사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배터리 시스템을 재부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중국 전차가 사격 위치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포탑 회전이 부자연스러웠고 멈칫거리는 게 보였죠. 전기 모터와 유압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첫 발을 쏘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겨우 1km 표적을 맞췄지만 중심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격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발사 직후 포탑이 갑자기 흔들렸고 포탄은 표적에서 10m나 빗나갔죠. 세 번째 사격은 아예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전차가 또다시 경고등을 켜며 멈춰섰어요. 이번에는 연기까지 피어올랐죠. 정비팀이 다시 달려왔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시험 종료. 감독관이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전광판에는 여전히 K2 명중 33이 빛나고 있었고 그 옆 트랙에는 정비팀에 둘러싸인 중국 전차가 무기력하게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낸 진정한 방산 강국이었죠. 겉모습이 아니라 현장이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라젠 소령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30년 군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알았죠. 화려한 스펙과 선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릴 바스넷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묻어났죠. 그토록 자신했던 중국 전차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수석 기술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 저녁, 네팔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고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어요. 젊은 장교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친중 세력들은 침묵했죠. 네팔의 선택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 K2 전차의 압도적 승리. 중국 전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결함으로 실전 운용 불가능 판명. 이 한 문장이 아시아 군사 균형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카트만두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젊은이들은 한국 국가를 부르기도 했죠. 네팔이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 네팔이 거대한 중국에 맞서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기술력.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죠. 시험이 끝난 다음 날, 네팔 국방부 대회의실은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대표단과 네팔 정부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이 문서 하나가 네팔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카트만두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거리에는 여전히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네팔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군인으로 평생을 국방에 바친 사람이었죠.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것은 네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숨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선언이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일어나 답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이제 우리가 그 경험을 나눌 때입니다. 계약서가 펼쳐졌어요. 내용은 단순한 전차 판매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초도 물량, K21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었습니다. 현지 정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한국이 네팔 내에 정비시설을 짓고 3년간 직접 운영하며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이었죠. 네팔 정비병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교육시킨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이전이었어요. 부품의 30%를 5년 내 네팔에서 생산한다는 조항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네팔에 소규모 방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네팔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일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축적되는 거니까요. 라젠 소령이 제게 속삭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죠. 중국은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항상 완제품만 팔려고 했고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못했죠. 정비조차 중국 기술자들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종속 관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팔 육군 참모차장이 물었어요. 한국 기술 고문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신명을 한국 육군 기갑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3개월간 기본 운용법을 배우고 나머지 3개월은 심화 정비 교육을 받습니다. 숙식은 물론이고 월수당도 지급할 겁니다. 가족 동반도 가능하죠. 이건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네팔 장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젊은 군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천무 시스템은 특히 네팔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산악 지형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고 이동이 간편합니다. 중국 국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죠. 천무는 한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해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죠. 특히 GPS 유도 기능이 있어 정확도가 매우 높았어요. 네팔처럼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에게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팔 재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너무 비싸면 소용없으니까요. 총액은 중국 제안과 비슷합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어요. 하지만 지불 조건은 훨씬 유리합니다. 10년 분할 상환, 처음 2년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네팔 청년 1만 명을 한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번 돈의 일부로 무기 대금을 상환할 수도 있죠. 일종의 상호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네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였죠. 한국은 노동력을 얻고 네팔은 외화를 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윈윈이었어요. 우린 전차만 사는 게 아니라 자립의 설계도를 삽니다. 네팔 국방장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미래입니다. 종속이 아닌 협력, 의존이 아닌 자립. 계약서 서명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팔 국방장관과 한국 대표가 나란히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천천히 서명을 했죠. 각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낮엔 소령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젊은 장교들은 서로 포옹했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네팔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무기 거래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마이어스 장군님도 증인으로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네팔 국방장관이 제게 부탁했어요.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서명이 이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명식이 끝난 후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어요. 네팔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준비되었죠. 양국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분위기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낮엔 소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경제 보복이나 국경 봉쇄를 할 수도 있죠. 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네팔 국방장관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죠. 하지만 독립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팔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제협력 재검토를 시사하는 위협적인 문구도 있었죠. 예상된 반응이었지만 네팔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도 대응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팔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삼성과 LG가 네팔에 공장을 세우고 현대차가 조립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카트만두 시내는 다시 한번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한국 국기와 네팔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젊은이들은 케이팝을 틀며 춤을 췄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기쁨이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이었죠.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K2 전차가 2주 내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네팔군 훈련 프로그램도 곧 시작될 거였죠. 정비센터 건설 부지도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계약 서명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된 국방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네팔을 떠났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는 아시아 군사 문제를 다루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군사평론가 김대영 박사도 있었죠. 김 박사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랜드연구소에서 20년간 일한 전차 전문가였습니다. 김 박사는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 온 후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군 기술 자문관으로 활동했죠. M1 에이브람스 개량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평가단에도 속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3년간 한국 방산 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는 건 의미심장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제가 먼저 네팔에서 목격한 일들을 브리핑했어요. K2와 GTG-21의 비교 시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중국 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숨죽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화면에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K2의 엔진 출력은 순수 1500마력입니다. 완성형 파워팩이죠. 김대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수치가 맞습니다. 저도 한국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죠. 1500마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도와 기온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출력이에요. 그는 노트북에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른 엔진 출력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K2는 4000m 고지에서도 출력 저하가 5% 미만이었죠. 반면 중국 전차는 3000m에서 이미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터보차저와 인터쿨러 설계의 차이입니다. 김 박사가 기술적 설명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독일 MTU와 10년간 공동 개발한 끝에 독자 기술을 완성했죠. 고지대 작전을 염두에 둔 특별 설계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K2는 히말라야 시험에서 표적 사격 세발 3중을 기록했습니다. 2km 거리에서도 정확히 명중시켰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당시 전광판에 선명하게 떴던 K2 명중 33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중국 전차는 1km에서도 빗나갔는데 K2는 2km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 차이는 실전에서 생사를 가르는 수준이었어요. 사격 통제 장치의 차이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보충했어요. K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풍속, 온도, 습도, 포심 마모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죠. 그가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대1 교전에서 K2가 GTG-21을 상대로 승률 87%를 기록했어요. 선제 사격 성공률이 3배나 높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압도적 차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 간 사격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김 박사가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사격할 때 K2는 85% 명중률을 보입니다. 중국 전차는 50%도 안 되죠. 세 번째는 납기와 가용성입니다. 제가 마지막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계약 후 12개월 내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고 현지화 프로그램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속도였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무기 거래는 23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었고 즉시 공급이 가능했죠. 폴란드에 수출했던 경험도 있어서 해외 납품 절차도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10개월 만에 첫 전차를 받았습니다. 김 박사가 확인해줬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2개월이나 빨랐죠. 한국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 육군 소장 출신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생산 속도가 그렇게 빠른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술을 방산에 접목했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죠. 현대차 울산 공장의 효율성을 전차 생산에 적용한 거예요. 그때 한 참석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중국도 비슷한 성능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타당한 지적이었죠.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차가 K2와 동급이라고 선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대영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전차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K2의 기술적 완성도와 네트워크, 신뢰성은 현대전 요구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그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순 전력 숫자보다 가동률과 정비 생태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K2는 이 모든 면에서 중국 전차를 압도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제시했어요. GTG-21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실전에서는 약점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만 전차 가격의 20%에 달하죠.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이어졌어요. 중국 전차의 실제 가동률은 6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김 박사가 중국 내부 문서를 인용했죠.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정비 시간이 3배나 걸립니다. 반면 K2의 가동률은 96%였어요. 이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설계 덕분에 고장이 적고 고장나도 빠르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에는 이런 차이가 결정적이었어요. 전차의 진짜 성능은 가동률 곱하기 정비성 곱하기 납기가 합쳐질 때 드러납니다.
김 박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K2가 GTG 21보다 3.2배 우수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참석자가 이 충격적인 수치를 소화하고 있었죠.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래서 네팔이 한국을 선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네팔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성능을 본 거죠.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한국 방산의 강점은 실용성입니다. 화려한 신기술보다 검증된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죠. 그게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CIA 아시아 담당관이 흥미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배치된 부대에서 불만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건 중국의 주장이 허세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회의가 끝난 후 김 박사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털어놨죠.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죠.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켰어요. 그 결과가 K2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장 전장치는 러시아식도 서구식도 아닌 독특한 방식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15초에 한 발씩 쏠 수 있는데 이건 세계 최고 속도죠. 승무원 부담도 줄이고 전투 지속 능력도 높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했어요. 30년간 군에 있으면서도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한국을 여전히 1990년대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한국은 더 빠르게 변했어요. 중국의 동급 주장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군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네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제 중국 전차와 K2가 동급이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권위 있는 전문가의 평가가 진실을 밝혀냈죠. 네팔의 선택은 옳았고 한국은 약속을 지킬 거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어요. 저 산맥 너머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죠. 작은 나라 네팔이 거대한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독립을 지킨 역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기술과 우정의 역사였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제가 네팔에 도착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카트만두 중심부 왕궁 광장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도착한 K2 흑표 전차 10대가 공식 추역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새벽부터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10시가 되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는 귀빈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라젠 카트왈 소령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죠. 한국 무기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3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라젠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요.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독립을 지켰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광장 입구에서 우렁찬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K2 전차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맨 앞 전차에는 네팔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차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했습니다. 검은색 도장 위에 네팔군 마크가 선명하게 빛났어요. 포탑 위에는 네팔군 승무원들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돌아온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광장 중앙 단상에는 네팔 대통령이 서 있었어요. 그는 70대의 노정치인으로 평생을 네팔 독립을 위해 싸운 인물이었죠. 오늘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네팔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그들은 태극기와 네팔 국기를 함께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부는 한국 국가를 부르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10대의 K2 전차가 일제히 포탑을 회전시켰어요. 주포가 하늘을 향해 45도 각도로 세워졌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죠.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임에 관중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네팔의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 시위였어요. 전차 뒤로는 K-21 장갑차 20대가 따라왔습니다. 그 뒤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5대가 위용을 뽐냈죠. 모두 한국에서 도입한 최신 장비들이었어요. 네팔군의 전력이 하루아침에 몇 배로 강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3개월 전, 저는 한국 무기를 완전히 무시했었죠. K2가 중국 전차와 맞설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 모든 편견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광장 한쪽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달간 네팔에 머물며 현지 정비병들을 훈련시켰어요. 이제 네팔군은 독자적으로 K2를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게 되었죠. 진정한 기술 이전이 이뤄진 거였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시민들에게 장비를 공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이 줄을 서서 전차를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아이들은 전차에 올라타 사진을 찍었고 젊은이들은 승무원들과 셀카를 찍었죠. 이런 광경은 중국제 무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전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손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네팔 정부 주최 리셉션이 열렸어요. 각국 대사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중국 대사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직급의 참사관만 보냈어요. 미국 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어스 장군, 당신의 보고서를 잘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정확히 평가하셨더군요. 제가 틀렸던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었는데 제가 편견에 갇혀 있었죠. 그때 네팔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무기 구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시작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네팔은 한국 무기를 선택함으로써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를 선택한 거였죠. 중국의 종속적 관계를 거부하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아시아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한국 대사가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네팔은 같은 꿈을 꿉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는 꿈이죠. 리셉션이 끝난 후 저는 라젠과 함께 카트만두 시내를 걸었어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했죠. 한국 음식점들은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나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죠. 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네팔이 보여준 용기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말했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심지어 파키스탄도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팔의 성공적인 한국 무기 도입 소식은 남아시아 전체에 퍼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문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네팔 사례는 21세기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했다고 썼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과 기술 공유에 기반한 파트너십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죠.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 우리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고민해야 한다. 이건 제 30년 군 경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네팔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나젠이 배웅 나와 있었어요. 장군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네팔과 한국이 저에게 편견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줬죠.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카트만두가 멀어져 갔어요.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습니다. 네팔은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3개월 전 저는 한국 전차가 중국과 맞설 수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의 성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부심,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네팔에 판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어요.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독립의 가능성이었죠. 그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